최종안은 아니잖아요. 바뀔 수도 있는데, 근데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이 원안대로 가거나 약간의 수정 정도가 아마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근본적으로 이걸 막 확 뒤집거나 그런 안이 나오진 않아요. 국가교육회의에서 이제 최종안이 다시 확정이 되긴 할 텐데, 공청회 한 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공청회 결과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수렴해서 최종안을 발표를 할 텐데, 아마 올해 안에 발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편안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머님들이 제일 지금 관심이 많으신 거는 저걸 것 같아. 뭐 수능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죠.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 뭐 우리가 자사고나 이런 쪽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한지 뭐 이것에 대한 좀 생각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로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지금 요번에 발표난 것이 어떤 파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의학원 설명회는 저희 학원 홍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학원 뭐 프로그램 소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궁금하시면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바로 요 옆에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바로 옆에 거기 1층에 저희 데스크가 있고 거기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시간표라든가 뭐 겨울방학도 곧 오니까 시간표라든가 뭐 등등이 궁금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설명회 가서 그 학원 막 홍보 이런 거 보면 좀 짜증나잖아요. 관심사 그거 들으러 온 건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원은 분당에서 25년 된 학원이에요. 25년 된 학원이고, 그러니까 분당에서 대형 학원으로서는 제일 오래된 학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원장이었고, 지금도 원장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네.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 뭐 저희 학원 원생은 대략 한 3,000명 정도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한 150분 정도 수학만 계시고 보통 한 학년이 한 35개에서 한 40개 반 한 학년이 그렇게 반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의 좀 기본적인 모토는 뭐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어떤 학생들의 역량보다는 뭐 사실은 학원 보내는 이유가 대입 때문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 전망에서 좀 아이들이 약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진단해내고 그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그러한 전공법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교육은 여태까지 절대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사실은 뭐 저희 졸업생들 중에 뭐 주요 대학에 물론 중복 합격 포함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발표하는 것도 다 중복 합격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복 합격 포함해서 대략 한 주요 대학만 거의 한 300건 매년 있고 뭐 의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진학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서울대 작년 입학자들 합격증이고요. 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의대만 막 얘기하는데 저희 학원에 또 문과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한솔고등학교 작년에 학생인데 거기서 서울대 경제학과에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뭐 중등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뭐 영재고 과고도 저희 학원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입시 준비 다 시켜서 매년 보통 한 5명 정도? 이 정도가 매년 합격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준비하는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거의 매년 한 60%, 작년에는 50% 붙었는데요. 갈수록 지역 선발 인원이 많아서 영재고도 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50%에서 60% 정도의 매년 합격률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어머님들 아시는 뭐 이렇게 뭐죠? 이제 영재고 입시 전문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들러리라는 거예요. 저희 학원은 사실은 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적게 지원하냐?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은 아예 영재고 과고에 그러니까 수업이 안 맞는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학생은 아니다.
차라리 그거 노력할 거면 자사고 쪽에 선행학습 하시라. 영재고나 과고 준비하려면 선행을 안 시켜요. 다 심화만 시키거든요. 경시 수학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굳이 떨어질 거,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효율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하다 보니까 보통 한 10명 전후 학생들이 준비를 해요. 저희 영재센터는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기부단체 같은 거예요. 배우는 학생보다 가르치는 선생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물화생지, 수학도 영역별로 배치하고 되니까 사실은 학생 수와 선생님 수가 거의 같거나 뭐 이래요. 어쨌든 그 학생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약간 투박하게 얘기하면 적자예요. 영재센터는 적자인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쨌든 저희 학원 같은 규모의 학원에서 영재고나 과고 입시한다는데 그냥 영리적 목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냥 사실은 매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건 뭐 다 아는 페이지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일단 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2022 개정교육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은 뭐냐? 2015 개정교육 과정 아이들이에요. 2015하고 2022 개정교육 과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금 고등학생들,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중3 요번에 들어갈 아이들까지는 요 커리큘럼이에요. 교과목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현재, 중학교 2학년 아니고, 이제 그거보다 좀 위에 선배들이 배우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다음에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전문교과 2는 인문계 아이들, 뭐 인문계나 자연계 이런 아이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실업계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 뭐 농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쪽 아이들이 해당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입시가 인문계열 아이들 또는 자연계열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교과. 전문교과는 특목고, 그러니까 뭐 과고라든가 아니면 뭐 외고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배우는 전문교과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교과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냐면요. 공통과목,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상대평가죠. 9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하고 있었고요. 일반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상대평가, 9등급 체계로 했었어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 다 알죠. 뭐 수학 상하,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것들이에요? 수학으로 얘기하면 수1, 수2, 그 다음에 확통. 그 세 가지. 그게 일반 선택 과목이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수학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죠? 기하, 그 다음에 미적분, 과학 쪽에서 얘기하면 투 과목들, 물투, 화투, 뭐 생투 이런 투 과목들이 이제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었어요. 전문교과는 어떤 거냐, 뭐 고급 수학, 뭐 고급 물리학,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어떤 특목고나 자사고에 뭐 AP, 뭐 화학, 뭐 이런 거 있죠. AP 화학,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전문교과 쪽으로 이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됐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여기까지,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9등급으로 평가를 했던 거고요. 진로 선택, 전문교과, 요거는 3단계예요. A, B, C. A, B, C 3단계로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물투, 화투 이런 거 막 들어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평가가 9등급 평가가 아니라 3단계 A, B, C로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데 보면 막 무슨 고급 물리학 이런 걸 막 깔아도 아이들이 그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어차피 A, B, C로 평가를 하니까
웬만한 아이들은 A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9등급으로 평가했으면 애들이 그거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3단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막 깔았던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사고는, 우리 학교는 자사고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커리큘럼 상에 좀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과목들이 깔려 있었던 거고, 그거를 수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리 원 같은 것도 그냥 패스해버리고 고급 물리학 이런 거 듣게 하고 막 이제 이랬던 거죠, 실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편 방향은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모두 다 어떻게 한다? 무조건 상대평가 5등급이에요. 상대평가 5등급.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교과목들 있죠. 여기 9등급으로 평가했던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 체계였으니까 그게 5등급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널널해진 거예요. 1등급 받는 게 예전에는 4%였는데 지금은 개편 방향 어머님들 읽어보셨죠? 몇 %예요? 10%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런 교과목들은 좀 널널해졌는데, 잠깐만 물을 좀. 널널해졌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전문 교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 요쪽 계열들이죠. 요쪽. 그러니까 일반 여기 하여튼 여기 예전에 선택했던 뭐 물투, 화투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물투, 화투 이런 것들이 A, B, C 성취 평가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 평가잖아요. 5등급 상대 평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 있어서는 그냥 피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으니까 널널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빡세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인원이 너무 소수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깊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좀 더 자세한 지침이 그것 때문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나오는 그러한 그 수강 인원수. 지금 현재로는 그냥 수학적으로는 6명이 수강을 하면 다 나와요. 어떤 교과목이건 6명이 수강을 하면 1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나오고 3, 4, 5등급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이 6명인데 뭐 6명으로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명 이하가 되면 이제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이 지금 요 대목으로 보면 좀 내신이 빡세진 거예요. 그쪽에서만 보면.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좀 널널하게 학교에서도 운영하면서 그냥 그 시간에 뭐 수능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상대평가로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고3 때까지도 상당히 좀 이렇게 내신을 진짜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부담감이 좀 생겨버린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여기 보면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바뀌었어요. 3가지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요 3가지가 요 3가지로 바뀐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전문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전문 교과 있죠?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여기서의 전문 교과는 실업계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의 전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특목고 과정, 이거 전문 교과 1까지가 요 3가지로 다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한 큰 틀이에요. 자, 그래서 국영수만 좀 살펴보면 대략 이래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선택 과목은 대수, 수학만 좀 얘기해 볼게요. 일반 선택 과목은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죠. 이게 수능 과목이죠. 요번에 수능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수학. 대수, 미적분원, 확률 통계. 그럼 대수가 뭐냐? 대수가
지금 현재에서 배우는 수원이에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냥. 대수가. 이름이 바뀐 거고, 뭐, 진로 선택 과목, 기하, 뭐, 미적분 2,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2가 미적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기 요 위에 일반 선택에서 미적분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예전 교과목에선 수2. 수2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기하는 뭐, 어쨌든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여기에 미적분 2가 예전 교과로 보면 그게 미적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냥 명칭이 조금 바뀌고 내용이 조금 바뀐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뭐 행렬이 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 현재 배우는 거하고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교과목을 어떻게 한다? 예전 같으면 기하나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A, B, C 3단계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5단계로 상대평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완화된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어떤 과목,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등급평가로 돼버리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이제 빡세진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신이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은 이런 거죠. 이게 5등급 체계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자기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신이 나오는 그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겠냐. 이거는 고교학점제 시대에 걸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그냥 피상적으로 내신이 널널해졌다. 변별력이 없어졌다. 물론 변별력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9등급 체계보다는 떨어진 건 맞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떨어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과목을 좀 뜯어보면 좀 내용이 조금 좀 뉘앙스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안 더우세요? 덥죠? 조금만 좀 켜놓으시면. 자, 지금 요 표는 이제 다 아시는 건데, 요 표는 이제 제가 신문사의 어떤 그 표가 아주 잘 나와서 제가 좀 그냥 스크랩해서 올렸어요. 이거 어디 거더라? 하여튼 제가 했는데 교육부에서 발표된 자료예요. 요거를 이제 요거 보면 예전에는 1등급이 4%, 2등급이 7% 그래서 2등급까지가 11%였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개편 체계에선 1등급이 10%로 자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10%를 생각하면 이게 예전 교과로 보면 몇 등급이에요? 1등급 아이들하고 2등급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정도 받았던 아이들을 5등급 체계에선 1등급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등급 아이들이 있죠. 2등급, 여기까지가 몇 %예요? 34%거든요. 여기까지 1등급, 2등급 합하면 34%잖아요. 2등급 그 데드라인이 34%인데 이 커트라인을 이쪽으로 좀 연결해 보면 여기 끄트머리 2등급 새로운 그 평가 과정에서 2등급 끄트머리에 달린 아이들은 지금 예전 교과로 보면 어떤 아이들이에요? 3점 얼마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4등급인데 4등급에 가까운 아이들인데 4점 얼마는 아니고 3점 얼마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일반고에서 보통 수시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신 성적, 그다음에 학생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10개 대학 있죠. 그러니까 그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그다음에 뭐 2대 정도까지 뭐 우리가 이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 학교 라인까지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교과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들? 1점 후반대예요. 뭐 1.7, 1.8 이 정도거든요. 1.7, 1.8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대 아이들, 그러니까 뭐 1.7, 그게 그 정도 대 아이들이 거기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10%니까 1. 얼마 때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 1등급, 새로운 체계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1등급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시는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자기가 수시를 생각한다면, 아, 나는 정시로 갈 거야. 우리는 아이 뭐 입시는 정시지 무슨 수시로, 이제 그렇잖아요. 한 방이지 뭐 무슨 그거를 뭐 한 방에 잘해야지 무슨 뭐 평상시에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이런 설명에 오실 필요가 없어. 그냥 정시, 그냥 뭐 정시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이게 고등학교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어느 정도 학교가 좋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 학교를 선택할 때 최대한 여기는 들어가야 돼요. 여기 1등급. 그러니까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자사고는 어떠냐?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도대체 우리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학종이나 이런 쪽에서 상위 한 10개 대학 있죠. 아까 뭐 이화여대까지. 그 정도 가는데 대략 한 몇 등급 아이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6이요? 6등급? 예? 보통 한 3, 보통 합격하는 아이들, 지원은 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이제 합격하는 거는 보통 한 3점대 아이들이잖아요. 3점 얼마, 이 정도 애들이에요. 3등급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3등급대 아이들. 3등급대 아이들이 얘네들이잖아요. 여기, 2등급 끄트머리. 기죠? 그러면 자사고를 선택할 때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된다? 우리 아이가 그 학교 선택했을 때 보통 한 35% 그래. 그러니까 대략 이제 뭐 하면 한 30% 상위 30%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상위 30% 집단에 못 들어가면 그냥 재수 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재수할 건데 그거를 학기 중에 그 비싼 기숙사비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교육 인프라가 그렇게,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 인프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요 표를 좀 보면, 그러면 자 보세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 학생들을 뽑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2등급대 아이들을 뽑는다 그래. 그러면 얘가 2등급 끝, 여기 위에 이렇게 2등급, 1등급하고 2등급의 그 경계선의 아이인지, 얘가 아니면 이쪽의 아이인지. 2등급 거의 뭐 이제 이걸로 얘기하면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4등급 되죠. 그 성적 받으면 4등. 그러니까 예전으로 보면 4등급이에요, 얘가. 이 끄트머리에 걸린 아이들은 등급으로 보면 4등급이잖아요. 23%가 넘어간 거니까 3등급이 23%잖아요. 그러니까 4등급이 40%까지거든요. 그럼 이 끄트머리에 붙은 아이들은 4등급이에요. 성적표 받아봤을 때. 그러면 얘가 도대체 여기 아이인지, 2등급, 5등급 체계로 봤을 때 여기 아이인지, 아니면 이게 4등급 아이인지 예전 기준으로 보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등급. 왜 알 수가 없냐면 예전에는 다 알 수 있었어요. 뭐가 있어서? 표준 편차가 있어서. 표준 편차 제공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표준 편차가 있으면요, 대학에서는 1등급 아이들도 구별해내요. 1등급도,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이런 데는요, 등급만 보지 않아요. 내신 성적 볼 때 그 성적을 다 Z 점수화 시켜서 얘의 위치를 정확하게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라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1등급이도 여기 1등급인지 여기 1등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 이내 아이인지 얘가, 아니면 3.999 이쪽에 걸린 아이인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본다는 거죠, 사실은. 다 엑셀로 넣어서 본다는 거죠. 물론 저 비교과 활동 이런 것도 읽어보는데 학종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에 있어서도 넣어봐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표준 점수라는 것들이, 표준 점수가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으면 똑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1등급 여기 얘가 이 맨 꼭대기 1등급인지 아니면 경계선상의 1등급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1등급도 그렇잖아요. 10% 언저리의 1등급인지 얘가 아니면 1% 다르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예전 교과로 보면 얘는 진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1등급 성골이고 그렇잖아요. 끄트머리에 붙은 애잖아요. 얘는 이제 뭐 2등급으로 어떻게 넘어가려다가 운 좋아서 1등급 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는 볼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없어진 거예요. 이 등급이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표준 편차가 없어져. 등급이 넓혀지면서 등급의 간격이 넓혀지면서 표준 편차를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별하기가 교과 성적만으로 아이를 선별해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건 교과전형이건 간에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과만을 분석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볼 때, 그래서 다른 어떠한 요소들을 이제 집어넣겠죠. 선발할 때.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겠어요? 수능 최저. 쉽게 생각하면 수능 최저. 아니면 또 어떤 거요? 면접. 대학별 면접. 그러니까 재시문 면접이죠, 보통. 요새도 하잖아요. 요새도 학교에서도 그거를 하는데, 요새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이런 데 보면 다 면접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있겠죠. 아니면 거기다가 수능 최저까지 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오려면 뭐 수능 뭐 4개 영역 합 뭐 한 6은 돼야 돼. 뭐 7은 돼야 돼.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적어 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내신 성적이 꼭 먼저 분당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지방 이런 데 또 내신 성적 그런 데는 애들이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3년 내내 전교 1등 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걔가 그냥 압도적이니까 그냥 3년 내내 1등이래. 이게 뭐 그러니까 이제 안 바뀌죠. 그런 데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걔네들 사실은 수능 최저 걸어 놓잖아요. 그럼 최저 걸어 놓으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제가 이제 교육봉사를 좀 해요. 교육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고대 크림슨 봉사단이라고 이제 거기 그쪽 봉사 활동을 하면서 교육대학원 쪽에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디를 하냐면 이제 고성 지역을 제가 가서 좀 교육봉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고성 지역은 한 학년 70명이에요. 고성 전체 학교가 2개뿐이 없는데, 근데 2개도 아니지. 하나는 실업계이기 때문에 뭐 거의 안 가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애들이 다 거기 가. 고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학년이 70명인데 그 70명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학원 나가려고 해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교육봉사 이런 게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사회 공동체가 깨져요. 자꾸만.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만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좀 공부만 한다면 뭐 속초로 빠져나가고 뭐 강릉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 그쪽으로 다 이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좀 그 지역사회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 교육봉사 내려가면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이래요. 점심은 그쪽에서 대접해줘요. 이렇게.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좀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요. 뭐, 그리고 그 지역 뭐 특산물 이런 것도 이렇게 주고 이러는데,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주로 이제 가는 건 뭐 교과를 가리키러 가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비교과, 걔네들은 어차피 학종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가면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과 좀 지도해 주니라고 뭐 탐구 보고서 좀 이렇게 관리해 주고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생 기록부에 좀 집어넣어야 될 내용들 이런 거 쭉 봐주고 이런 거 상담해 주고 이제 주로 그런 거 하는데, 거기 시험을 보면요. 수학시험, 고등학교 수학시험지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학교 내신 시험지 보면
분당 아이들 중에서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면 10분이면 다 풀어요. 만점 맞겠더라고. 10분이면 다 풀고 다 만점 맞겠다. 이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교육 격차가 있는 줄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도 1등급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 1등급하고 여기 1등급은 완전히 달라요. 대학에서 알죠. 대학에서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농어촌 전형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통합 전형으로 이제 아이들을 선발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뭐 걔 잘못은 아니잖아요. 걔가 낙후된 어떤 교육 인프라 속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쪽에서 생활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대학에서는 이게 5등급 체계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판별을 못 하니까 이거를 이제 신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그 분명히 교육 편차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자꾸만 뭔가를 집어넣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과 전형에도 우리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전형에도 예를 들어서 학생부 비교과 활동들 있잖아요. 세특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부 특기상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검토해서 아마 아이들을 선발하거나 뭐 그럴 거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그것도 모자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최저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늘 가능성이 있다. 교과는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서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고를 갈 때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 세대 때는 수미양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미양가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5개니까 수미양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적표에 수수수수수 막 모두 전 과목이 수야. 그럼 눈에 딱 보면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게 얘가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다 수야 모든 과목이. 그러면 얘 뭐지? 이렇게 딱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쭉 뭐 수가 아니라 뭐 쭉 보다가 여기에 뭐가 뭐 미도 있고 뭐 양도 있고 만약 이래버리면 이게 안 그렇죠. 아니면 뭐 계속 수가 아니라 우 막 이렇게 찍혔어요. 다 2루만 쭉 키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2등급이 1111 이렇게 막 찍힌 게 아니라 2 이렇게 돼 있고 주로 뭐 2가 주로 있고 간혹 가다가 1이 껴 있어. 그러면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딱 보면 벌써 느낌적으로 111 이런 애들 막 수준 뻑뻑한데 이게 눈에 가겠죠. 당연히,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일단은 숫자. 이게 눈에 팍 뜨일 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적표는 이렇게 돼요. 원점수 나오고요. 성적표에는 원점수 나오고, 성취도 A냐, B냐, C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성취도는 중학교, 그러니까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렇게 쓰는 것은 고정분할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변동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별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몇 퍼센트는 A를 줄 거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심한 데는요. 자사고나 이런 데는 60%가 A예요. 뭐 70%가 A예요. 학교에서 재량껏 이렇게 변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변동분할로 이렇게, 그 70%가 A인 경우는 고정분할 때문에 그런 거죠. 90점 이상 맞았으니까. 근데 변동분할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이 어려운 학교나 이러면 그냥 이렇게 뭐 한 85점이나 뭐 하여튼 몇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주기도 해요. 그럼 고정분할이냐 변동분할이라는 그냥 학교에서 교과 선생님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표시만 해주면 돼. 그리고 A를 몇 퍼센트 줬다 이런 것만 표시하면 돼요. 그런데 어머님도 생각해 보세요. 등급이 나와 있고 A, B,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벌써 눈길이 먼저 가요? A, B, C가 먼저 가요? 등급이 먼저 가죠. 등급은 상대평가니까. 그 등급이 눈에 먼저 딱 가요. 그 등급이 나와 있고 이게 있으면 당연히 등급이 더 중요해요. 이거부터 보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1 써 있으면 당연히 A겠죠, 걔는. 1이라고 써 있으면 A겠죠. 근데 이제 2가 써 있으면 얘가 도대체 얘가 2등급이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보기는 하겠지만 표준 편차가 없어서
워낙 2등급은 범위가 넓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2등급이라고 하면 얘가 도대체 무슨 2등급인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 성적표를 딱 보면 뭐를 딱 보면 아, 이 학교는 자사고구나 특목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게 뭔 줄 아세요?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가 한 자릿수예요. 특목고 자사고는 뭐 7, 4, 5 막 이래요. 근데 일반고는 얼마인 줄 아세요? 20이에요. 20 전후야. 수능을 봐도 그래. 수능 시험 봐도 그 표준편차가 전국 단위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표준편차가 한 20 정도 돼요. 20 전후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표준편차 딱 보면 아, 얘 특목고구나. 표준편차가 다 한 자리니까. 그리고 과목 좀 보면 아, 이거 어느 학교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표준편차가 없어 이제. 아, 그래도 과목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사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면 그런 특목고 자사고 거 벤치마킹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똑같이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어쨌든 고교 학점제는 다양하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똑같이 그냥 깔아버려요. 시간표. 그러면 표준편차가 안 나온 상황에서 이 학교가 자사고인지 허진지 할 게 뭐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성취도 분포 비율, 요거 분포 비율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 나와 있고 수정 강좌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는 여전히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없는 성적표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표준 편차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있죠. 이거는 좀 뭐냐면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자, 21 이거 일반고예요. 일반고죠. 일반고라고 써있네. 자, 4.9 어디예요? 특목고예요. 외고네, 외고. 자, 15점 얼마 나왔어요? 이거는 좀 자사고급 일반고예요. 뭐 낙생 같은 그런 분위기들 있죠. 그런 학교예요. 이거 일반고예요. 그죠? 이거 12 얼마 나온 거 있죠? 이거 뭐 이게 좀 낮잖아요. 20 정도인데 12. 이거 뭐 자사고나 뭐 하여튼 특목고 계열이에요.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편차 보면 이게 학교가 어딘지 정확히 나와요. 딱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어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목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수학이에요. 대수. 수학인데, 교과목은 수학인데 대수예요. 이게 수원이죠. 학점수는 4단위래. 단위수는 4단위. 일주일에 4시간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점수 과목 평균인데 얘가 93점 맞았어요. 근데 과목 평균이 92점이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어. 표준 편차가 있으면 이거 특목고 애들이니까 다들 그냥 다 90점 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이 수치만 딱 보면 이거 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게 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점수 높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92. 이렇게 만들고. 그래 놓고선 A가 76%예요. A 맞는 애들이.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고정분할 해서 그런 거예요. 고정분할. 밑에 보면 고정분할. 그러니까 90점 이상 되는 애들은 다 A 준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후에 구체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맞는 A의 비중을 뭐 30% 아니면 뭐 20%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죠? 지침이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지침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고나 이런 애들은 워낙 밀집돼 있다는 걸 알거든요. 특목고나 자사고 쪽은 워낙 하여튼 굉장히 좀 밀집돼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자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고정분할, 산출분할, 그러니까 고정분할과 변동분할을 같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건데 학교 특성에 따라서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걸로 보면 이거를 만약에 표준 편차가 없다고 이걸 가정해서 보면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시험 문제가 쉬워서 애들이 도대체 90점 이상 맞은 건지 이게 도대체 뭐 그런 거죠.
이게 분당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국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학교인지. 학교 이름 이런 거 다 지워지잖아요. 지역 이런 거. 요새 브라인드잖아요. 다.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냥 학교 저 정도죠. 학교 그 커리큘럼 정도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학교 명칭, 뭐 지역이 어딘지, 분당인지 어딘지 이런 거 다 지워서 들어가는 거니까 학교에 대한 성격은 없는 거죠.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없어지는 게 이게 하여튼 대단히 내신에 대한 어떤 신뢰도, 변별력 이걸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전형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그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요거 위로 올릴까요? 그래서 이거를 9등급하고 5등급에 대한 내신 산출을 한번 비교해 본 표예요. 자, 이 학생은 지금 여기 보죠. 이건 2024학년도면 9등급 아이들이에요. 9등급으로 9등급으로 성적 평가한 아이고 2028년도 거는 아직 안 되지만 저희가 요 성적을 한번 변환을 시켜본 거예요. 몇 등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9등급 체계에서 이렇게 받은 학생이 5등급으로 바뀌면 어떤 등급을 갖게 되는지를 본 거죠. 본 표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좀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 녹색 써 있는 1학기 내신이 아니라 1학기가 아니라 1학년이에요. 1학년. 이거 좀 바꿔주세요. 1학년 내신입니다. 그 밑에 1학년 내신 우리 바꿔주시고요. 여기 오타가 났는데 저희 지금 편집하시는 분이 여기 그리고 요거 2024 요거 반으로 위에 1학기 요걸 반으로 찢어서요. 왼쪽은 1학기, 여기는 2학기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타가 났어요. 그리고 요거 2028년도도 그 밑에 2학기 써 있는 걸 반을 찢어서 왼쪽은 1학기, 오른쪽은 2학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거 됐죠?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된 것 같아요. 1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등급을 이때 이제 수학을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이걸 받은 게 1학년 때예요. 1학년 때 어떻게 받냐면 1등급, 국어 1등급, 사회 1등급, 과학은 3등급, 수학은 2등급, 영어는 2등급을 받았어요. 1학기 때. 2학기 때는 국어는 2등급, 사회는 1등급 여전히. 그 다음에 과학은 4등급을 받았어요. 떨어졌네. 그 다음에 수학도 3등급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2등급, 여전히 2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성적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딱 호감이 가는 내신 성적은 아닌 것 같아. 그죠? 2학년이 됐어요. 2학년이 돼서 얘가 좀 정신을 차려서 문학은 1등급 여전히, 수학을 2등급 올랐어요. 생윤이 2등급, 물리원 2등급, 화학원 2등급, 생명과학 3등급, 이과인가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어원이 2등급. 이렇게 해서 2학년 때 좀 성적이 올랐네요. 그리고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독서가 1등급, 그다음에 수투 3등급 떴네요. 그다음에 생윤이 2등급, 그다음에 물리학이 3등급, 그다음에 화원 계속 이렇게 봐서 2등급, 그다음에 생원 3등급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쭉 받아가지고 얘가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을 구해보니까 2.07이에요. 1학년, 2학년까지 평균 내신을. 그러니까 이거 평균 내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가 만약에 1등급이잖아요. 근데 단위수가 4잖아요. 그럼 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등급짜리가 4단위니까. 그래서 단위수를 다 곱해가지고 단위수의 총합으로 나오면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식은 그거예요. 단위수까지 등급에다가 단위수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단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제 평균이 이렇게 나왔어요. 2.07. 이건 뭐 엑셀로 계산한 거니까 틀릴 일이 없습니다. 2.7로 계산이 됐어요. 2.07이에요. 2.07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학종으로 10개 대학을 지원은 할 수 있으나 붙는 건 장담하지 못해요. 요새 보통 1등급, 2등급, 예전에는 2등급 초반도 붙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1등급 거의 한 1.7 정도 돼야지 그 정도가 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10개 대학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는 2.07이에요. 그 당시로. 근데 그거를 28년도 성적표로 변환한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넣어봤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얼만큼이 나와요? 1.26이 나와요. 1등급의 수렴이에요.
이게 어머님 제가 쭉 아까 읽어봤지만 2등급인 아이예요. 근데 얘가 1.26이에요. 1등급에 수렴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1등급 근저리에 밀집돼 있을 거라는 예상치가 보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1등급이 쫙 이렇게 있을 거라는, 성적표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럴 거라는 거죠.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죠? 그러면 좀 한다는 아이들의 성적표가 다 11111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그죠? 1에 2가 듬성듬성 있는 거하고, 아니면 2가 주종인데 거기에 1이 좀 박혀 있는 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느낌상으로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딱 보면 1이 다 111 찍혀 있으면, 이게 뭐지? 그러면 좀 뭔가 다시 또 보게 되죠. 얘가 어떤 활동을 했을까? 좀 호감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성적표, 그런 애들도 수록복복한데, 그죠? 수록복복한데, 거기에 이제 막, 그게 1에 막 2가 듬성듬성 막 간혹가다 많아. 좀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잡초들이 막 많아. 이런 경우와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쪽에 수렴. 1.26이면요. 1.26이 만약에 9등급 체계로 만약에 등급 1.26이면 서울대급이에요. 9등급 체계에선 요새 보면 서울대 직윤 있죠. 학생 학교 추천 전형 있죠. 학교별로 2명 추천하는 그죠. 합격선. 그렇잖아요. 합격선. 의대 정도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합격선이죠. 의대도 뭐 일반 전형으로는 달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 균형 선발의 합격선이죠. 이렇게 뭔가 이제 막 1등급 초반으로 뭔가 밀려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그다음에 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올 1등급, 그러니까 올 1등급 다 1이야. 다 올 1등급이,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42만 8천 명이에요. 대략 4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 1등급인 학생을 추정해 봤어요. 추정치로 추정을 해봤을 때, 이건 뭐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어디더라 이게? 어디서 추정한 거를 제가 자료를 따왔는데, 추정한 인원을 보면 대략 1,300명 정도 나올 거래요. 42만 명 중에 1,300명. 9등급 체계에서는 1,300명인데, 이게 5등급으로 바뀌면 약 7,000명이 된대요. 몇 배? 5배. 봐봐요. 비율로 보면 5배죠? 올 1등급인 아이가 5배가 늘어나요. 인원수로는 대략 7,000명. 그죠? 7,000명이에요. 여러분들 7,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00명이다. 올 1등급. 그러니까 다 111 지키는 아이예요. 그죠? 이게 7,000명이나 된대. 추정치가. 그러면 7,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뭐 의치한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서울대 연대고대의 입학생 수 전체가 문과 이과 합해서 전체가 대략 한 10,000명 좀 넘어요. 10,000명이에요, 전체. 근데 그 10,000명이 다 수시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정시로 40%를 뽑겠대. 앞으로도 발표했잖아요. 그건 정시로도 40% 뽑겠다. 그러면 나머지 수시가 6,000명 남아요. 그죠? 서울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연대고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3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그러면 우리가 40%는 그래, 수능으로 뽑아. 그럼 대략 한 6,000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 6,000명 서울대, 연대고대를 지원하는, 수시로 지원하는. 근데 거기에 수시 지원에서 또 뭐 저기도 있잖아요. 논술 전형도 한 10% 빠져요. 그럼 인원이 사실은 제가 대충 생각하면 6,000명도 좀 안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6,000명 안 되는 아이들이 수시로 이제 학생부 관련, 학생부 교과건, 그게 뭐 학교 추천이건, 학생부 종합이건 지원을 할 텐데, 그 아이들의 숫자보다 넘는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고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올 1이어야 된다. 1.0. 1.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과장해서 1.0. 다 1이야. 그러니까 그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성적표를 보면 다 1 찍혀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올 2등급 있잖아요. 올 2등급. 올 2등급. 그러니까 2등급이네요. 그러니까 1하고 2가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2.0까지 딱 올 2등급이니까 그 데드라인이 2.0이죠. 데드라인. 맨 끝에 있는 애가 2.0이야. 다 2 찍어가지고 2로 그냥 딱 끝나는 아이. 근데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1, 2를 섞여 있거나 뭐 하여튼 2까지를, 2로 2.0까지 데드라인을 찍어 보면 약간 6만 한 7천 명. 6만 7천 명. 6만 7천 명은요. 입시적 수치로서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저건. 의미가 없는 수치. 왜냐하면 봐봐요. 서울에 15개 대학 있죠. 15개 대학, 숭령여대까지 15개 대학에 인원이 기껏해야 한 5만 명이에요. 전체 모집 인원이. 5만 명인데 그게 5만 명에서 그게 다 수시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60명, 60% 그래 수시로 뽑는다고 그냥 덥하게 잡아요. 문이과 다 해서. 그럼 3만 명이잖아. 3만 명인데 여기까지가 6만 7천 명인데? 대략? 6만 5천, 그래 6만 5천. 6만 5천 명인데? 그럼 그 정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집어넣는 애들의 내신 성적표를 보면 다 1, 2가 찍혀 있어야 되죠. 아까 했잖아. 1에 수렴하는 아이들이, 1에 수렴하는 아이들. 그죠? 1에 수렴하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편해진 거 아닙니까? 예전에 4%였는데요. 근데, 그건 아니죠. 예전에도 그렇다고 뭐 다 1.0이 됐던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보통 보면 뭐 1.7, 8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잖아요. 1.78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등급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성적표가 앞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 성적표 딱 갖고 왔을 때, 갖고 와봐. 갖고 왔을 때, 이게, 뭐 1, 2, 1, 2 이렇게 막 찍혀져 있으면, 이거, 그러니까 1하고 2가 막 같이 섞여져 있어. 그러면, 그래도 이게 뭐 안정적이진 않다. 네가 이거를 수시로 대학 가려고 하면 쉽지 않다. 만약 1이 막 주로 쫙 있고 간혹 가다가 2가 좀 껴져 있으면 그래. 뭐 좀 약간 수시로 노려볼 만하다. 뭐 이 정도인 거죠.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의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의대 모집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뭐 치대 뭐 이런 데는 다 빼고 그냥 의대만 생각하자. 의대 3,000명만 보자고요. 뭐 치대, 약대 이런 거 다 빼고. 그래. 그냥 치대만, 의대만 봐요. 3,000명이에요. 의대 3,000명이잖아요. 3,000명인데 이 의대도 사실은 의대 모집 인원에서 요새는 지방의 의대, 지역에 대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새 보면 지방 병원들이 다 몰락해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 서울로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대, 지방 그 의료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뭐 한 1,000명 정도 늘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의대는 40% 정도를 지역 학생을 뽑아요. 몇 년 거주해야 돼요? 현재 중3 아이들까지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중2부터는 6년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늦었어. 늦었어요. 지금 내려가는 건 안 돼. 예전에는 그래서 그 3년이기 때문에 무슨 상상고등학교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짐 싸가지고 내려가서 거기서 같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무슨 저기 전라도 쪽에 무슨 뭐 전북대 의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이렇게 지역으로 뽑는 게 40% 되니까 갔던 거예요. 갔는데 지금부터 6년이 아니죠. 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빨리 6학년 때 내려가셔야 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한 40%를 그렇게 뽑아버리니까 많잖아요. 지방의대들이. 뭐 강원도나 뭐 하여튼 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3,000명이 아니야, 사실은. 그렇잖아요. 3,000명이 아니잖아. 그러면 한 2,000명 정도로 아마 대폭 줄어들 거예요. 모집 인원이. 근데 2,000명을 다 수시로 뽑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의대 가려면 여기가 6,000명인데요? 7,000명인데?
의대 가려고 하면 성적표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1위여야 돼요. 아, 여기 인원이 6천, 7천 명인데? 의대 가려면, 수시로 의대 가려면, 그렇잖아요. 수시로 의대 가려면 다 1위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반고 가서 일반 10% 안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자사고 가서 10% 안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그냥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의대 가려고 하면 일반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아까 같이 2 떴으면 이걸 분석할 수가 없다니까? 도대체 얘 2가 도대체 11%의 근절에 걸치는지 아니면 얘가 무슨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믿으면, 그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싫었어. 아무리 의대라 하지만, 물론 이제 최저 기준 이런 게 또 뭐 있기는 해요. 의대는 높으니까 수능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수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을 얘기하면, 어쨌든, 이런 식의 좀 수치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고등학교 선택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끝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일반고를 선택하려면 앞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반고를 선택하려면 10% 무조건 일반고는 그냥 일반고예요. 일반고에서 2등급은 의미가 없어요. 일반고 가서 2등급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 학생은 그냥 정시로 가야 돼요. 그죠? 정시를 하든가 아니면 뭐 1년 더 재수를 해서 가든가 하여튼 뭐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고를 선택하는 기준은 10% 안에 장담은 못하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자사고. 자사고를 선택했을 때 10% 이내에 무조건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가세요. 가셔야죠. 가야죠, 당연히. 확신이 있으면 가세요. 그런데 만약에 자사고 선택해서 2등급을 벗어날 것 같으면 가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죠, 거기는.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그것도. 예전에도 그랬어, 그건. 보통 자사고, 뭐 특목고나 자사고 쪽 있잖아요. 3등급 대 아이들이 붙은 거예요. 붙은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안 가면 돼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자사고의 데드라인은 2등급까지예요. 그러니까 34%, 그러니까 30% 이내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시라. 만약에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반고 가시는 게 낫다. 성적표가 이러니까. 이런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다시 하지만 정서적으로 봐서 성적표로 봤을 때 다 1, 막 찍혀 있어. 이런 성적표와 2가 막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1이 주종이고 거기에 자풀로 2가 있는 거와 2가 주종인데 거기에 1이 있는 경우와 이거는 느낌이 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교과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고하고 자사고의 차이점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비교과 학생부 관리해주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자사고는 좀 좀 많은 아이들, 대다수의 아이들을 학생부 관리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게 자사고나 특목고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일반고는 한 30명 정도만 관리하세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10%라고. 그럼 250명이다 그러면 25명이에요. 그 정도 학생만 관리하는 거예요. 나머지 학생은 어차피 니네 관리해줘도 의미 없는 성적표야. 그건. 안 돼. 너는 어차피 정시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당이 그래요. 지방은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지방은 어차피 걔네들이 수능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니까 먼저 다른 어떠한 전략을 쓰긴 할 텐데 분당은 그래요. 분당은 어느 고등학교를 가건 간에 한 정교생 중에서 약 10% 정도는 학교에서 좀 관리를
해주려고 노력한다.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택의 폭에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수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은요. 수능은 여전히 이제 이게 상대평가죠. 그리고 9등급 체계로 나타내고, 그죠? 1등급, 2등급, 3등급 이게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에 보면 등급 나와 있어요. 1등급인지 2등급인지. 근데 수능은 등급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수능은 뭘로 들어가요? 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도 원점수보다는 표준 점수로,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점수를 받으면 그 과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만점이다 그러면 대략 한 140점대 정도가 나와요. 표준 점수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서 표준 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현행처럼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정시 비율을 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그냥 그대로 40%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뭐 급격하게 그거를 이제 뭐 변동을 하진 않을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아니,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정시보다는 수시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 그러니까 수시로 좀 많이 뽑으려고 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 예전에 보면 막 서울대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 뭐 연대 고대 마찬가지죠. 거의 80%를 수시로 뽑아냈거든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그때 막 해가지고 40%로 그냥 고정시켜 버렸던 거잖아요. 지방은 여전히 수시가 많죠. 수시가 많은데 특히 수시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아요. 그쪽은.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워낙 종합 전형은 뭐 해봐야 다 도끼인 객끼니라 별로 의미도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잘 뽑아낼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교과로 주로 많이 뽑아내요, 아이들. 근데 어쨌든 이제 수능은 먼저 이거 수능은 요번에 그냥 그대로 2028 수능도 그대로 바뀌고 아니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다만 저거를 선택 교과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택. 예를 들면 국어도 원래 뭐 화작하고 언매하고 선택해가지고 하게 했고, 수학은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과학도 뭐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거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수능은 선택 수능이었어요. 근거는 뭐였냐면 이거였죠. 예전의 수능은 어떤 근거로 왜 선택 수능을 했던 거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교과목들도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자기가 교과목을 선택했던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자기 진로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수능도 그것에 걸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대신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그 선택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점수 구조를 만들어냈죠. 굉장히 복잡했죠, 그게. 근데 막상 그거를 시행해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완전히 유불리가 막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과 애들이 아주 개피를 봤어요, 수학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번에는 완전히 선택 과목을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거에서. 예전에는 이게 완전히 수능을 거의 학력고사식으로 체계가 뭐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확 바꿔버린 게 거의 뭐 20몇 년. 예전에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른 거 다 똑같이 봤어도 수학은 따르게 봤어. 문과 수학 따로 있었고 이과 수학 따로 있었고 이랬었잖아요. 지금 수능 전에. 따로 봤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허용을 안 하는 거죠. 문과건 이과건 똑같은 시험 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문과건 이과건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 그 다음에 국어도 뭐 화작, 언매 이거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국어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영어는 지금 여기 그 색깔 있는 거는 이제 저기죠.
절대평가 개념이죠. 등급에서 90점 이상 나오면 뭐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등급평가. 이런 거죠. 저는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뭐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하니까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쪽이잖아요. 1학년 과정을 본다.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시험으로 문과고 이과고는 다 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저 사회도 그렇고 과학 선생님들한테 이걸 좀 물어봤더니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은 통합사회도 그렇고 통합과학도 이것의 내용은 사실은 중3의 연장선상에서의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중3 때 배웠던 과정들 있잖아요.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을 조금 연장한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학교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가리키기보다는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는 것 같아요.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그냥 물원, 화원 내용들을 그냥 가리켜. 어차피 그게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거기 내용하고 유사한 거 몇 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냥 원 과목들을 가르쳤던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이게 명백히 진짜 이제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니까 명확하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내용으로 보면 이게 중3의 연장선상에 조금 그런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출제할 게 별로 없대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변별력 있게 출제를 하려면 융합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융합해서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그럴 거 아니야. 자기 전공만 알지 그걸 어떻게 융합해서 하겠어요. 아니 예를 들면 사회 과목 같은 게 융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뭐 사진이나 뭐 어떤 뭐를 하나 줘. 그거를 통합해서 하려고 하면 그게 인문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사회적 뭐 역사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융합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영역의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영역을 역사로도 생각하게 하고 뭐 사회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수업을 누가 하냐고요. 과학 선생님들이 그걸 해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로 만약에 접근을 하면 난이도가 확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아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죠?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어차피 이건 이제 결정이 나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거를 절대평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이거를 절대평가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변별이 안 돼요. 아이들을 선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밑에 대학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변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변별하는 거 억지로 그걸 변별하면 사실은 좀 넌센스가 돼요. 지금도 사실은 수능이 뭐 예를 들면 세 문제를 더 맞으면 의대 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두 문제 덜 틀리면 올해 재수생이 엄청 많아요. 13만이야, 13만. 올해 재수생이. 왜 13만인 줄 알아요? 올해 왜 갑자기 막 재수생이 생겼을까요? 쉽게 낸다고 그러니까. 킬러 문항 없앤다고 그러니까 내가 킬러 때문에 내가 여기를 못 갔는데 근데 킬러 때문에 못했는데 야 킬러 없어진다니까 한 번 더 도전하 이거예요 지금. 근데 킬러 때문에 의대 못 갔는데 세 문제 틀려서 한 번 더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변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이의 능력치로 보면 이걸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아니 붙고 떨어지고가 만약에 뭐 0.1, 0.2 차이로 붙고 떨어지면 그게 무슨 그 아이의 능력 차이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좀 약간 인정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여기가 좀 문제가 어떻게 되건 간에 뭐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아주 어렵게 출제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 내면 변별이 안 돼. 그렇죠. 변별이 안 돼요. 변별이 안 돼서 이걸 예시문항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이쪽 분야는 전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수능도
수능도 이게 변별력이 어차피 이제 좀 떨어진 거거든요. 얘도. 예전에는 여기서 물화생지나 이런 것들을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 과목들을 봤던 건데 이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가다 보니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진짜 융합으로 내면 엄청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그렇게 또 그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그런 단어, 그런 교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어떻게 개발이 된 거냐면 주로 아이들 좀 토론 수업하게 하고 아이들 참여형 수업 있잖아요. 그걸로 개발이 된 과목인데 이걸로 수능을 낸다 하니 이걸 어렵게 난이도 있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고 아이들이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이게 뭐 진짜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게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면 고3 때 이게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고3 때 이제 고3 때 수능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3 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이거 풀게 하겠죠. 다시 EBS 연계교재 이런 거 해가지고 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예를 들면 물투인데 물투 시간에 이거 하지 않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겠죠. 뭐 어쨌든 시간들 교장 선생님 양해하에 그렇게 이제 묵인하에 이제 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수업할 텐데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변별력이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능도.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어떤 요소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서울대, 정시대 내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정성평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고대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넣었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잖아요. 고대는 정양평가로 들어가요. 내신이. 연대 그 다음 해에 는대 안 는대? 는다고 그랬어요. 그거 걔네들 왜 그래요? 이거 대비하는 거예요. 이거 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돌려봐야 되잖아요. 걔네들도. 그래야지 애들 어떻게 할 줄 아니까. 아직까지 결정난 사안은 아닌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하하고 미적분 있잖아요. 기하하고 미적분. 기하하고 미적분은 외국어처럼 이거를 그냥 평가하는 걸로 해서 하겠다라는 아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얘네도 진짜 고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기하가 수능 과목에서 빠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물론 내신을 챙기는 아이들은 어쨌든 좀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정시파 애들은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정시파 하는 애들은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 수능에서 빠져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시파 아이들은. 왜냐하면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합격했는데 2월 달에 아이들을 다 부르죠. 그래서 미적분 강의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대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1학년 때 미적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적분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초람수 미적분이 전혀 안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을 가지고 그걸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다 불러가지고 이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에서 이제 열이 났죠. 뭐 이따위는 아이들을 무슨 교육체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게 만드냐 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서적으로 이 장벽을 놔버리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또 공과대학들은 이것을 요구할 거예요. 분명히. 요구하겠죠. 이 점수를. 이게 사실은 이게 상대편 이렇게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점수화시키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만점 처리해줘. 지금 제2외국어가 그렇잖아요. 서울대 제2외국어가 몇 등급이더라? 2등급인가 뭐 3등급까지가 그냥 만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만점 처리하듯이 아이들한테 그냥 성의껏 공부하게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제2외국어가 지금 그렇게 물론 일부 대학은 제2외국어 점수를 가지고 사회랑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거 안 되면서 제2외국어를 요구하잖아요. 다만 그거를 점수화시키진 않고 몇 등급 이내는 만점 처리하는 이런 식의 구조죠. 그러니까 얘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문이과 장벽이 생겨요. 틀림없이.
문과 애들은 절대로 이과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되죠. 이게 허용이 되는 한. 그렇잖아요. 문과 계열 애들이 뭐 미적분하고 기하를 뭐하러 공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공과 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도가 생기면 문과 애들이 이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과 상위권 과에 또는 공대나 이런 쪽, 의대나 이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막힐 거예요. 막힐 텐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뭐 말들이 많아요. 이것도 뭐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수학과 쪽에서의 교수님들은 그렇잖아요. 뭐 수학학회나 이런 데는 지금 21세기 사회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과학 문명의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가리키고 무슨 뭐 그런 주장을 할 거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거 그냥 대학에서 가리키면 되지 이거를 뭐 학교에서부터 원조고 가리키냐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등등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건 최종 결정 좀 나면 이건 크게 뭐 수학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변별력이 떨어진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여기에 분명히 어떠한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정시에서도. 그게 교과건. 그러니까 교과를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성평가 하거든요. 정성평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죠. 너무 막 근데 뭐 그게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아니거든요. 점수가 좀 과를 낮추면 뭐 들어갈 수는 있죠. 설사 뭐 내신 성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진로에 맞게 공부 안 하고 좀 내신 따기 쉽게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내신 성적이 좀 엉망이고 정시파 그런 애들도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수능 몇 개 더 맞추면 또 그냥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상징적으로 이제 정성평가 하겠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내신 성적이 들어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추후 좀 나오는 거 보면서 결정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진 걸 대학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좀 그 내신에 대한 반영. 크지는 않을 거예요.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세계대학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뭐 요거는 이런 거예요. 뭐 수1이나 수2에서 이과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과 문과 지망하는 학생의 점수 차이를 그냥 해놓은 건데, 당연히 이과 애들이 높죠. 이과 애들이 높으니까 문과 계열을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 중에 수학을 잘하면 대단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 대단히 유리하다는 거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건. 대단히 유리하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과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통합전형 하에서 과연 문과 애들은 그러면 이과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밀려서 문과 계열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뭐 불리한 거냐? 그럼 문과 가지 말고 무조건 다 이과 자연 계열이나 공대 쪽으로 가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이과 애들이 문과를 침공하는 과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과들이에요? 경영, 경제 이쪽. 아니면 문과하고 이과의 경계가 좀 모호한 과들이 있어요. 무슨 통계학과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과애가 나는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불문학과를 가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지는 않은 거지. 뭐 영문학과 가는 데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약간 좀 약간 첨단과들 있잖아요. 무슨 뭐 방송국 PD 이런 것들 이과 애들 중에서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문화 컨텐츠 뭐 이런 쪽으로는 좀 이동할 수는 있는데 그게 막 압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뭐 문과 애들은 문과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잖아요. 수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정시에서도 어쨌든 문과는 거의 문과 애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니까 꼭 그거를 이게 이과 애들이 좀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꼭 뭐 나는 무조건 자연계를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옳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아이들이 저거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학력평가, 교육청에서 보는 그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이들이 문이과가 이렇게 계열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통사회도 보고 공통과학도 봐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보는 거는
3학년 때는 중학교 때 사회과학 범위를 그냥 보고요. 6월달, 9월달은 통합사회, 통합과학. 지금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로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50점 만점이거든요. 50점 만점이고 50점 만점에서 40점을 맞으면 1등급, 35점 맞으면 2등급 해가지고 이게 점수가 5점씩 내려가면서 9등급 체계예요. 애들을 등급을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체계가 점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1등급은 40점 이상이면 1등급. 그다음에 35장 이상은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9등급까지 가는 9등급 체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본 표예요. 분석을 해보면 통합사회는 보통 1등급이 거의 한 40%, 6월 달에 시험 보면 40%인데 통합과학은 10%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9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9월 달도 통합사회는 41%인데 통합과학은 11%, 1등급 컷이 1등급 받는 애가. 2등급도 마찬가지죠. 2등급 컷이 이제 뭐 2등급까지가 뭐 19% 정도 나오고 통합사회는 2등급 컷이면 이게 9등급 체계예요. 5등급 체계 아니고 수능이니까 모의고사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보면 63% 나오는 거죠. 이런 걸로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한 데이터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통합사회나 통합사회는 이렇게 좀 무난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웬만하면 1등급을 맞고 있는 거죠, 모의고사에서. 현재 체제에서. 근데 과학은 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과학은, 이게 통합 과학 내용도 올라가면 모의고사 내용 자체를 봤을 때도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니까, 과학도 좀 신경을 좀 쓰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보다는 과학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회는 웬만하면 쫓아간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사회를 따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과학을 하니까. 근데 특히 문과 아이들이 있잖아요. 문과 아이들은 예전에는 이게 과학이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과목이었잖아요. 별로 이렇게 물론 하기는 하는데 별로 과학이 관계가 없는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 거니까 특히 이제 문과 계열 쪽은 좀 과학 쪽에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어쨌든 이거 수능 과목이니까 수능 과목이 될 거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지금 이제 통합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성남이 서울대 입학생 수가 125명이거든요. 이 숫자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5명인데 이게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도 뭐 48명.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경기과고하고 이쪽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외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수치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116이 압도적인 숫자예요, 사실은. 116. 이게 전국 2위예요. 그러니까 분당 지역이 강남이 240인데 거기에 자사고가 85명 있잖아요. 분당에는 자사고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고잖아요, 다. 일반고에서 강남이 155명이니까 이거 빼면 이게 155명이죠. 근데 성남 116명. 이게 전국 그 교육 특구 중에서 강남구 다음이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층이 아이들 층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일반고 선택 기준 10%, 자사고 선택 기준 30%. 그 기준에서 고등학교 선택해라. 이 정도입니다. 자, 이걸로 제가 오늘 설명회는 마치고요. 오늘 저녁에 오늘 똑같은 설명회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있는데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급한 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좀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